인간의 굴레 모두 122장으로 구성되어 있네요. 1. 어두운 잿빛 하늘에 먼동이 트왔다. 구름이 나직이 끼고 몹시 쌀쌀해서 곧 눈이라도 내릴 것만 같았다. 어린아이가 자고 있는 방에 유모가 들어와 커튼을 젖혔다. 유모는 현관에 붙은 맞은편 회벽집을 기계적으로 힐끗 쳐다보고는 곧장 아이가 자는 침대로 다가갔다. 자, 그만 일어나요, 필립. 이렇게 말하며 이불을 들추고 아이를 안아서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아이는 아직도 잠이 덜 깨어 있었다. 엄마가 오라고 하셔요. 아래층 방문을 열고 한 여인이 누워있는 침대로 그를 데려갔다. 아이의 어머니였다. 여인은 두 팔을 벌렸다. 아이는 여인의 옆자리로 파고들었다. 왜 깨웠느냐고 묻지도 않았다. 여인은 그의 눈에 키스하고 조그맣고 여인 손으로 흰 플란넬 잠옷 위로 아이의 따뜻한 몸을 어루만졌다. 그리고 꼭 껴안아 주었다. 졸리니 아가? 몹시 힘없는 소리, 어딘지 먼 세상에서라도 들려오는 듯한 목소리였다. 아이는 대답도 없이 그저 좋아서 생긋 웃어 보였다. 큼직하고 따뜻한 침대, 그리고 부드러운 팔에 안겨 무척 행복했다. 엄마에게로 파고들면서 바싹 몸을 오그렸다. 그리고 꿈결 속에 뽀뽀했으나 다음 순간에는 벌써 눈을 감고 깊은 잠에 빠져버렸다. 의사가 들어와 침대 곁에 섰다. 아, 제발 아이를 데려가지 말아주세요. 괴로운 듯이 그녀가 말했다. 이 말에는 대답도 않고 의사는 심각한 얼굴로 여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이제 더는 아이를 곁에 둘 수 없음을 알자 그녀는 다시 한번 아이에게 키스했다. 그리고 한 손으로 아들의 몸을 발목까지 더듬어 내려갔다. 오른쪽 발을 잡고 조그만 5발가락을 만지작거리다 천천히 왼발로 손을 옮기던 그녀는 갑자기 흐느껴 울기 시작했다. 왜 그러시나요? 필요하신가 보군요. 의사가 말했다. 기력이 없던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저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의사가 허리를 굽히며 말했다. 아이는 제가 맞지요. 맞설 기력이 없었다. 그녀는 힘없이 아이를 넘겨주었다. 의사는 뒤에 서 있는 유모에게 아이를 넘겨주면서 말했다. 제 침대에 누이시죠? 네. 아이는 잠든 채 안겨 가버렸다. 그 순간 어머니는 숨이 넘어갈 듯이 흐느껴 울었다. 가여우라, 저 아이는 이제 어떻게 되려는지. 시중드는 간호사가 그녀를 위로했다. 얼마 가지 않아 그녀는 지친 나머지 울음을 그쳤다. 의사는 방 저편 테이블로 다가갔다. 테이블 위에는 수건에 덮인 사산된 아이가 놓여 있었다. 그는 수건을 들추어 바라보았다. 의사의 모습은 칸막이에 가려 침대에서는 보이지 않았지만 그가 무엇을 하는지 여인은 알고 있었다. 계집애였나요? 아니면 사내 아이? 나직이 작은 소리로 간호사에게 물었다. 또 사내 아이였어요. 여인은 대답하지 않았다. 잠시 뒤 유모가 돌아와 침대 곁으로 왔다. 도련님은 깨지도 않고 아주 잘 자요.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의사는 다시 한번 환자의 맥을 짚었다. 지금 당장은 더 할 일이 없을 듯하니 아침을 먹고 다시 오겠습니다. 그럼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유모가 말했다. 두 사람은 말없이 계단을 내려갔다. 현관에서 의사는 발을 멈추었다. 아기의 큰아버지에게 오시라고 기별은 하셨겠지요? 네. 언제쯤 오실까요? 글쎄요. 실은 전보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에요. 그리고 아이는 어떻게 하시려는지 어디다 맡기는 편이 좋을 것 같은데요. 위킨이 데려간다는 말이 있습니다만 그분이 누구신데요? 아이 데모예요. 그런데 어떤가요? 마님은 회복할 가망이 있나요? 의사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2. 일주일 뒤였다. 필립은 온슬로우 가든즈에 있는 위킨네 집 객실 마룻바닥에 앉아 있었다. 그는 외아들 이었으므로 혼자 노는 데는 익숙했다. 방 안은 큼직한 가구들로 가득 차 있고 소파마다 큼직한 쿠션이 셋씩 얹혀 있었다. 안락 의자에도 저마다 쿠션이 하나씩 놓여 있었다. 그것들을 죄다 모으고 거기다 가볍고 움직이기 쉬운 도금한 야회용 의자까지 끌어다가
그는 정성스럽게 동굴을 만들었다. 커튼 뒤에 숨어있는 아메리칸 인디안들로부터 몸을 숨기는 것이 그의 속셈이었다. 마룻바닥에 귀를 대고 초원을 달리는 물소떼의 발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이윽고 문이 열리자 들키지 않게 가만히 숨을 죽였다. 그때 누군가의 손이 거칠게 의자 하나를 확 잡아당기자 의자가 와르르 무너졌다. 어머나 도련님 이러면 안 돼요. 위킨 아주머니한테 야단 맞아요. 아 엠마였구나. 유모는 몸을 구부려 키스해 주었다. 그리고 쿠션을 틀어 제자리에 갖다 놓았다. 벌써 집으로 가는 거야? 그럼요. 난 도련님을 데리러 온 거예요. 엠마 새 옷 입었구나. 1885년의 일이었다. 그녀는 아직도 치마에 허리바지를 대고 있었다. 윗옷은 까만 벨벳인데 소매는 착 달라붙고 어깨는 날씬했다. 처마에는 큼직한 주름 장식이 세단 달려있었다. 그리고 벨벳 끈이 달린 까만 모자를 쓰고 있었다. 그녀는 잠시 망설였다. 필립이 당연히 무리라고 생각했던 것을 묻지 않아 미리 준비해 두었던 대답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도련님은 엄마가 어떠신지 알고 싶지 않아요? 마침내 그녀 쪽에서 말을 꺼냈다. 아, 깜빡 잊었어. 엄마는 어때? 끝내 사실을 말할 때가 왔다. 엄마는 이제 아주 행복해지셨어요. 그래? 잘됐다. 엄마는 이제 가버리셨어요. 다시는 엄마를 만나지 못해요. 필립은 그녀의 말뜻을 잘 알아들을 수 없었다. 왜 못 만나? 엄마는 이제 천국에 가 계시니까요. 그녀는 울음을 터뜨렸다. 필립은 무슨 영문인지도 모르면서 덩달아 울었다. 유모인 엠마는 키가 크고 금발이며 뼈대가 굵은 생김새가 모두 큰 여자였다. 대본셔 태생으로 오랫동안 런던에서 일하고 있었으나 그 사투리는 조금도 고쳐지지 않았다. 울면 감정도 격해지는지 그녀는 그를 힘껏 껴안았다. 이 세상에 남겨진 오직 하나밖에 없는 순수한 애정까지 빼앗겨버린 이 아이에 대한 처근함이 그녀의 가슴에 치밀어 오른 것이다. 알지도 못하는 낯선 사람 손에 넘겨질 것을 생각하니 견딜 수가 없었다. 그러나 잠시 뒤에 정신을 가다듬고 말했다. 윌리엄 큰아버지가 오셔서 기다리고 계셔요. 자, 위킨 아주머니에게 인사하고 와요. 같이 가게요. 인사 같은 거 하기 싫어. 그는 어쩐지 본능적으로 눈물을 감추고 싶었던 것이다. 그럼 안 해도 좋으니까 2층에 가서 모자를 가져와요. 그는 모자를 가져왔다. 벌써 엠마는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식당 뒤 서재에서 사람들 소리가 났다. 그는 잠시 발을 멈추었다. 위킨 자매가 친구들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들어가면 틀림없이 모두 나를 동정할 것이다. 왠지 모르게 관로 속에 그는 9살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왠지 모르게 그런 생각이 들었다. 나 가서 위킨 아줌마께 인사하고 올까? 그래요. 그러는 게 좋아요. 그럼 엠마가 먼저 들어가서 내가 들어간다고 알려줘. 어떻게든지 이런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다. 엠마는 노크하고 안으로 들어갔다. 엠마의 말소리가 들려왔다. 필립이 작별 인사를 하겠답니다. 갑자기 이야기 소리가 그쳤다. 필립은 절뚝거리며 방 안으로 들어갔다. 헨리에트 위킨은 불그레한 얼굴에 머리를 물들인 억세게 생긴 여인이었다. 그때만 해도 머리를 물들이거나 하면 모두 쑥덕쑥덕 흉보던 시대였다. 필립은 그의 대모 위킨 아주머니가 머리를 물들였을 때 집안 사람들이 이러쿵저러쿵 수군거리는 걸 들은 일이 있었다. 위킨은 결혼도 하지 않고 늙어가는 대로 몸을 내맡긴 채 체념한 그녀의 언니와 함께 살고 있었다. 그 서재에는 또 다른 알지 못하는 부인이 2사람 와 있었다. 그녀들은 호기심에 가득 찬 눈으로 필립을 바라보았다. 아이 가엾으라. 위킨은 2 팔을 벌렸다. 그녀는 울기 시작했다. 필립은 그제야 위킨 아주머니가 왜 점심시간에 보이지 않았으며 검은 옷을 입고 있었는지를 알았다. 그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마침내 필립이 입을 열었다. 나 집에 돌아가야겠어요. 그는 위킨의 팔에서 빠져나왔다. 그녀는 필립에게 또 한 번 키스해 주었다. 필립은 그녀의 언니에게도 작별 인사를 했다. 낯선 부인 가운데 하나가 그에게 키스해도 좋으냐고 물었을 때 필립은 의젓한 표정으로 승낙했다. 그는 자기로 말미암은 좌중의 이 기분을 은근히 만족스럽게 생각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두 자기를 동정해주는 이곳에 있고 싶었다.
그러나 모두 돌아가기를 바라는 것 같이 보여 엠마가 기다린다 말하고는 밖으로 나왔다. 엠마는 지하실에 내려가 어떤 아는 사람과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그는 청개 옆에서 기다렸다. 헨리에타 위켄의 말소리가 들려왔다. 그의 어머니와 나는 아주 친한 사이였어. 나는 그의 어머니가 죽었다는 걸 생각하면 정말 견딜 수가 없어. 헨리에타, 너는 그 장례식에 가지 말았어야 했어. 마음만 더 상할 줄 알고 있었지. 헨리에타의 언니가 말했다. 이때 손님 가운데 한 부인이 입을 열었다. 가엾기도 하지. 그 애가 이 세상에 외톨이로 남았다는 걸 생각하면 정말 안타까워. 게다가 다리까지 절던데. 그래, 그 애는 다리를 절어요. 그게 그의 어머니의 큰 걱정거리였죠. 이때 엠마가 돌아왔다. 그녀는 마차를 불러 마부에게 갈 곳을 일러주었다. 3. 그들이 집에 이르렀을 때에는 이미 캐리 부인의 장례를 치른 뒤였다. 그 집은 켄싱턴의 노팅힐 게이트와 하이스트리트 사이 쓸쓸한 거리에 자리 잡고 있었다. 엠마는 필립을 응접실로 데리고 들어갔다. 필립 큰아버지는 장례식 때 보내온 화환에 대한 감사장을 쓰고 있었다. 장례식이 끝난 뒤에 도착한 화환 하나가 마분지 상자에 든 채 큼직한 테이블 위에 아직도 놓여 있었다. 필립 도련님이 왔습니다. 엠마가 말했다. 캐리 씨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이 조그마한 조카의 손을 잡고 악수했다. 그리고 잠시 있다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다시 허리를 굽혀 그의 앞이마에 키스해 주었다. 그는 보통 키보다 약간 적은 편이었으며 몸집은 뚱뚱하고 대머리를 감추기 위해 기다란 머리카락 몇 올을 얇게 펴서 빗질하고 있었다. 수염은 없었다. 그의 단정하게 균형 잡힌 용모는 잘생겼던 젊은 시절을 짐작케 했다. 그의 시계줄에는 황금 십자가가 달려 있었다. 필립, 넌 이제부터 나하고 같이 살게 된다. 어때? 좋겠니? 캐리 씨가 물었다. 2년 전 작은 마마를 치른 탓에 필립은 큰 아버지의 목사관에서 지낸 일이 있었다. 그러나 그의 머릿속에 남은 것은 큰 아버지나 큰 어머니보다도 오히려 다락방과 넓은 정원에 대한 기억뿐이었다. 네, 이제부터 큰아버지와 큰어머니를 친아버지 친어머니로 알아야 한다. 아이의 입술이 조금 떨리고 얼굴이 밝아졌으나 대답은 없었다. 어머니가 너를 내게 맡기셨단다. 캐리 씨는 이 말을 하기가 꽤 힘들었다. 하기야 재수가 죽어간다는 전가를 받고 곧 서둘러서 런던으로 오긴 했지만 오는 내내 재수가 죽고 그 아들을 맡아 키우게 된다면 생활이 얼마나 시끄러워질 것인가 하는 생각만 했다. 그는 이미 50고개를 훨씬 넘었고 결혼한 지 30년이 되었지만 아내는 이제까지 아이를 낳지 못했다. 이런 집에 원치도 않는 사내 아이 하나가 들어와 버릇없이 굴 것을 생각하니 유쾌하지만은 않았던 것이다. 더욱이 그는 일찍이 재수에게 호감을 가져보지도 못했다. 내일 너를 블랙 스테이블로 데려가야겠다. 엠마도 함께 가나요? 필립은 엠마의 손을 살그머니 끌어당겼다. 엠마는 그의 손을 꼭 쥐어주었다. 아니야, 엠마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야 해. 싫어요, 난 엠마와 같이 갈래요. 필립은 흐느껴 울기 시작했다. 엠마도 울음을 참을 수가 없었다. 캐리 씨는 난처한 표정으로 두 사람을 바라보았다. 필립과 단둘이 있고 싶으니 좀 잠깐 나가줄 수 없겠소? 네, 그렇게 하겠어요. 필립이 매달렸지만 엠마는 부드럽게 떼어놓았다. 캐리 씨는 필립을 두 팔로 안아 무릎 위에 앉혔다. 울면 못 쓴다. 넌 이제 유모가 필요 없어. 이젠 학교에 갈 것도 생각해야 한단다. 그는 달래듯이 말했다. 난 엠마와 같이 가고 싶어요. 아이는 또 한 번 되풀이했다. 돈이 너무 많이 들어, 필립. 너희 아버지가 남기고 한 돈은 조금밖에 안 돼. 그것도 앞으로 어떻게 될는지 몰라.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한 푼이라도 함부로 써서는 안 된다. 캐리 씨는 이틀 전에 단골 변호사를 찾아갔었다. 그의 아우인 필립의 아버지는 경험 많은 이름난 외과 의사였다. 완비된 병원 설비로 미루어 그의 경제적 기반은 탄탄하리라 짐작했다. 그러나 그가 폐혈증으로 갑자기 죽고 난 뒤 그 자신의 생명보험료와 세놓을 수 있는 브루턴 거리의 집 말고는 그의 한 푼도 미망인에게 물려줄 돈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크게 놀랄 수밖에 없었다. 불과 6달 전의 일이었다. 그때 이미 몸이 허약해진 데다가 아이까지 가졌다는 사실을 알게 된 재수는
낭패한 나머지 정신 차릴 겨를도 없이 저택을 세웠겠다는 사람이 나타나자 놓칠세라 서둘러 응낙해 버렸다. 그러고는 가구를 창고에 넣어둔 뒤 어떻게든 아이를 낳을 때까지 불편이 없도록 별도로 비싼 집세를 주고 가구 딸린 작은 집을 1년 기한으로 빌렸다. 그녀는 금전을 다루는데 익숙하지 못했으므로 갑자기 달라진 환경에 맞추어 그 생활비를 조절할 수 없었다. 그리하여 가졌던 돈도 이럭저럭 다 써버리고 죽고 말았던 것이다. 그래서 모든 비용을 청산하고 나니 조카 필립이 성장해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 때까지의 양육비로 남은 것은 겨우 2,000파운드에 지나지 않았다. 그렇다고 해서 이 모든 사정을 어린 필립에게 이야기해 본들 별 도리가 없는 노릇이었다. 필립은 아직도 훌쩍훌쩍 울고만 있었다. 그럼 엠마한테 가보려무나? 캐리 씨는 엠마가 그 누구보다도 쉽게 이 아이를 달랠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아무 말 없이 필립은 큰아버지의 무릎에서 미끄러져 내려봤다. 그러나 큰아버지는 다시 그를 불러 세웠다. 다음 주일날 설교를 준비해야 하니까 내 짐을 오늘 모두 꾸려놓도록 이야기해야 해. 장난감은 모두 가져가도 좋아. 그리고 너가 원한다면 아버지와 어머니를 기념할 물건을 하나씩 가져가도 좋다. 다른 것은 모두 팔아버릴 거야. 필립은 말없이 밖으로 나갔다. 캐리 씨는 사무직인 일에는 익숙하지 못했으므로 화가 났으나 계속해서 감사장을 쓰기 시작했다. 책상 한쪽에는 청구서 뭉치가 그득이 쌓여 있었다. 이것을 보았을 때 그는 더욱 화가 치밀었다. 그 가운데 한 장은 엄청나게 비싼 값을 요구하는 청구서였다. 캐리 부인이 죽자 곧 엠마는 흰 꽃을 많이 주문해 드렸던 것이다. 그것은 정말 쓸데없는 낭비였다. 엠마는 그렇게 시키지도 않은 짓을 제멋대로 나서서 하는 여자였다.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더라도 그는 엠마와 같은 여자는 집에 두고 싶지 않았다. 그러나 필립은 엠마에게로 가서 그녀의 품 안에 얼굴을 묻고 가슴이 터져라 울어댔다. 엠마는 필립을 자기 친자식처럼 여겼으므로 갈로 속에 그녀는 필립을 생후 1개월 때부터 돌보고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친자식처럼 여겼으므로 상냥스러운 말로 달랬다. 자주 가서 그를 만나주고 영영 잊지 않겠노라고 약속하는가 하면 필립이 살게 될 시골에 대한 이야기와 데본시에 있는 그녀 자신의 집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었다. 그녀의 아버지는 익세트로 통하는 국도에서 통행세를 받는 관리이며 외양간에는 돼지도 있고 소도 있고 얼마 전에 송아지를 낳았다는 등 여러 이야기를 하는 동안 필립은 눈물을 거두고 내일 떠날 생각에 흥분하기 시작했다. 엠마에게는 아직 할 일이 많았다. 그녀는 그를 무릎에서 내려놓았다. 그리고 그의 옷을 침대 위에 늘어놓고 챙기기 시작하자 필립도 같이 거들었다. 다음에는 장난감을 모아오라고 아이를 방으로 보냈는데 그는 거기서 재미있게 놀고 있었다. 마침내 혼자 놀기에도 실증이 나서 침실로 돌아와 보니 엠마가 그의 물건을 커다란 함석 괴짝에 담고 있었다. 그때 그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기념할 물건을 하나씩 가져가도 좋다고 한 큰아버지의 말이 생각났다. 필립은 무엇을 가져가는 것이 좋겠느냐고 엠마에게 물어보았다. 응접실에 가서 마음에 드는 물건을 골라와요. 월리엄 큰아버지가 계신걸? 상관없어요. 거기 있는 건 이제 다 도련님 것이니까요. 필립이 살짝 아래층으로 내려가 보니 문은 열린 채로 있었다. 캐리 씨는 방 안에 없었다. 필립은 이리저리 다니며 살펴보았다. 이 집에 산 지 얼마 되지 않았으므로 그의 흥미를 끌만한 것은 없었다. 남의 방이나 다름없이 필립의 마음에 드는 것은 아무것도 눈에 띄지 않았다. 그러나 어느 것이 어머니 것이며 어느 것이 집주인 것인가를 잘 알고 있어서 전에 어머니가 좋다고 말한 적이 있는 조그만 탁상 시계를 선택하기로 했다. 그는 시계를 가지고 우울한 기분으로 2층으로 올라갔다. 필립은 어머니가 계시던 침실 문 밖까지 와서는 발을 멈추고 귀를 기울여 보았다. 아무도 그 방에 들어가선 안 된다고 한 적 없지만 어쩐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그는 은근히 무서워졌다. 가슴은 불안하고 두근댔다. 동시에 그 손잡이를 돌려보고 싶은 생각이 일어났다. 그는 방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들킬까봐 조심스럽게 소리 없이 손잡이를 돌리고 천천히 문을 밀었다. 한참 동안 문지방에 멈춰서서 마음을 가다듬고 겨우 들어갈 용기를 얻었다. 이젠 무서운 생각은 없어졌으나 야릇한 느낌이었다. 안에 들어서자 문을 닫았다. 덧문은 닫혀 있었고 정월 오후의 차가운 빛이 비치는 방 안은 어두컴컴했다. 화장대는 어머니가 쓰던 머리빗과 손거울이 놓여 있었고 조그마한 접시에는 머리핀이 들어있었다.
벽난로 위에는 필립 자신의 사진과 아버지 사진이 놓여 있었다. 그전에도 어머니가 계시지 않을 때 가끔 이 방에 혼자 들어와 본 일이 있는데 지금은 그때와는 사뭇 다른 느낌이었다. 침대는 마치 누가 오늘 밤 자기나 할 것처럼 잘 매만져져 있었고 베갯머리에 놓인 상자 속에는 잠옷이 들어있었다. 필립은 옷들이 가득 들어있는 커다란 상자를 열고 그 속에 있는 옷을 한아름 안고 얼굴을 파묻었다. 그 속에는 어머니가 쓰던 향내가 극히 풍겼다. 그는 또 어머니의 물건이 든 서랍을 들여다보았다. 리넨 옷 갈피에 넣어둔 라벤더 향 주머니가 형언할 수 없이 향기를 풍기고 있었다. 그러자 처음 방 안에서 느꼈던 이상한 기분은 사라지고 어머니가 방금 밖으로 산책 나간 듯한 느낌이 들었다. 곧 돌아와서 그와 함께 차를 마시러 위층으로 올라갈 것만 같았다. 그는 문득 그의 입술에 어머니의 따뜻한 키스를 느꼈다. 어머니를 다시는 만날 수 없다니 거짓말이다. 그럴 리가 없다. 틀림없이 거짓말이다. 그는 침대에 기어 올라가 베개를 베었다. 그대로 그는 가만히 누워 있었다. 예, 이렇게 해서 3장이 끝났습니다. 4. 필립은 눈물로 유모 엠마와 헤어졌다. 그러나 블랙스테이블로 가는 여행은 아주 즐거웠고 거기에 닿았을 때는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기운을 되찾았다. 블랙스테이블은 런던에서 60마일 떨어진 곳이었다. 짐을 짐꾼에게 맡기고 캐리 씨는 필립과 함께 목사관을 향해 걸어갔다. 목사관까지는 5분 남짓 걸렸다. 거기 이르렀을 때 필립은 그 정문을 보자 갑자기 옛날 일이 생각났다. 그 문은 붉은 칠을 한 5개의 창살로 된 문이었다. 안팎으로 열고 닫을 수 있는 돌쩌기가 달려 있었다. 그래서 그 문에 매달려 앞뒤로 흔들며 그네를 탈 수도 있었으나 어른들은 언제나 하지 못하게 말렸다. 그들은 정문을 지나서 현관으로 갔다. 이 현관은 방문객이 있을 때나 일요일 그리고 목사가 런던에 오갈 때 같이 특별한 때에만 쓰는 문이었다. 보통 때는 옆문을 사용했고 이 밖에 원예사나 거린, 방랑자를 위한 뒷문도 따로 있었다. 이 집은 약 25년 전에 교회식으로 지은 누런 벽돌벽의 붉은 지붕으로 된 제법 큰 건물이었다. 입구는 교회 현관처럼 만들어졌고 응접실 창문은 고딕식이었다. 캐리 부인은 그들이 몇 시차로 올 것인가를 미리 알았으므로 응접실에 앉아 대문 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었다. 대문 소리를 듣자 부인은 현관으로 마중 나왔다. 캐리 씨는 부인을 보자 필립에게 말했다. 저기 큰엄마가 나오신다. 뛰어가서 키스하렴. 필립은 절뚝거리는 다리를 끌고 볼성사납게 달려가다가 이윽고 서버렸다. 캐리 부인은 키가 작고 퍽 늙어 보였으나 사실은 그녀의 남편과 동갑이었다. 그녀의 얼굴엔 유난히 깊은 주름살이 잡히고 눈은 푸르스름했다. 흰 머리칼이 섞인 머리는 처녀 시절에 유행하던 머리 모양 그대로 곱슬곱슬하게 빗겨져 있었다. 검은 드레스를 입은 그녀의 유일한 장식품은 십자가 달린 금목걸이였다. 부인의 태도는 점잖고 목소리도 부드러웠다. 윌리엄 걸어오셨군요. 남편에게 키스하면서 거의 나무라듯 말했다. 그것까지 미처 생각 못했어. 캐리 씨는 조카를 힐끗 보며 대답했다. 걸어오느라고 힘들었겠구나 필립. 괜찮아요. 전 언제든지 걸어다니는 걸요. 캐리 씨는 이들이 주고받는 말을 듣고 새심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루이자 큰어머니는 필립에게 의사 안으로 들어오라고 말했다. 그들은 현관으로 들어갔다. 바닥에는 빨갛고 노란 타일이 깔려 있었다.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그리스식 십자가와 그리스도상이 문이 놓여 있었다. 방 밖으로 통하는 큰 계단은 특유한 향내가 나는 소나무를 잘 다듬어 만든 것이었다. 그것은 교회의 좌석을 늘릴 때 마침 제목이 많이 남아서 만든 것이었다. 난간에는 복음서 저자 내 인물을 상징하는 무늬가 아로 새겨져 있었다. 돌아오면 추우실까봐 난로를 피워 놓았어요. 캐리 부인이 말했다. 방 한가운데 크고 검은 난로가 놓여 있었다. 이 난로는 날씨가 몹시 춥다든지 목사가 감기에 걸렸다든지 할 때만 피우는 것이었다. 그러나 캐리 부인이 감기에 걸렸을 때는 피우지 않았다. 그것은 석탄값이 비싼 탓도 있었지만 하녀 메어리 앤이 여러 곳에 불 피우기를 그리 달갑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난로마다 불을 피우려면 하나하나가 더 필요했다. 겨울이 되면 캐리 씨 부부는 난로를 하나만 쓰기 위해 식당에서 생활했다. 이것이 버릇이 되어 여름에도 식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응접실은 다만 일요일 오후에 캐리 씨가 낮잠을 잘 때만 쓰였다. 그러나 토요일에는
설교문을 쓰기 위해 올해 서재에도 불을 피웠다. 을의 서재에도 불을 피웠다. 루이자 큰어머니는 필립을 위층으로 데리고 올라가 길이 내다보이는 조그마한 침실로 안내했다. 창문 앞에는 커다란 나무가 서 있었다. 그 나무까지는 매우 낮게 뻗쳐 있어 필립은 그것을 타고 높이 올라가 놀던 생각이 불현듯 떠올랐다. 너에게는 작은 방이 알맞을 거야. 혼자 자도 무섭지 않겠지? 네, 안 무서워요. 필립이 이곳에 처음 왔을 때는 유모와 함께였으므로 캐리 부인은 거의 소년과 마주하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은 조금 걱정스러운 듯이 그를 바라보며 물었다. 손은 씻을 수 있겠지? 내가 대신 씻겨줄까? 혼자 씻을 수 있어요. 필립은 자신 있게 말했다. 그럼 차 마시러 내려오면 내가 보아주마. 그녀는 어린아이에 대해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었다. 필립이 이곳 블랙스테이블로 오기로 결정되었을 때 캐리 부인은 그를 어떻게 다룰지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보았다. 그녀는 큰 어머니로서의 의무를 다하려고 마음먹었다. 그러나 막상 만나고 보니 필립이 큰 어머니에게 그러하듯이 그녀도 서먹함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남편이 거칠고 시끄러운 애들을 싫어한다는 것을 생각할 때 필립은 그러지 않기를 바랐다. 부인은 볼 일이 있다면 내려가더니 곧 다시 돌아와 방문을 노크하고 밖에 서서 혼자 수돗물을 틀 수 있겠느냐고 물었다. 그리고 아래층으로 내려가자 시간을 알리는 벨을 울렸다. 넓고 잘 조화된 식당은 양쪽에 창문이 있고 붉고 묵직한 커튼이 드리워져 있었다. 한가운데에는 식탁이 있고 방 한쪽에는 큰 거울이 달려 있었으며 값져 보이는 마호가니 찬장도 놓여 있었다. 벽난로 양옆에는 의자 2개가 놓여 있는데 모두 덮개가 씌워져 있었다. 그 가운데 팔걸이가 달린 안락 의자는 남편이라 부르고 팔걸이가 없는 다른 하나는 부인이라 불렀다. 부인은 너무 편한 의자는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사실 늘 좀 분주한 그녀가 안락 의자에 앉게 된다면 좀처럼 거기서 떠날 생각이 나지 않을 것이다. 필립이 들어왔을 때 캐리 씨는 불을 피우고 있었다. 그는 부젓가락 2개를 조카에게 보여주었다. 하나는 크고 윤이 나는 새 것인데 목사라는 이름이고 또 하나는 작고 자주 불에 들어갔던 것으로 목사보라는 이름이 붙어 있었다. 무엇을 기다리는 거요? 메어리 앤들은 달걀 요리를 하라고 했어요. 여행 뒤에는 시장하실 것 같아서요. 캐리 부인은 별로 여행 경험이 없었지만 런던에서 블랙스테이블까지 오가려면 퍽 힘들 것이라고 생각했다. 목사의 봉급은 1년에 겨우 300파운드밖에 되지 않았다. 그래서 남편이 휴가 여행을 떠날 때에도 둘이 함께 갈 돈의 여유가 없어 목사 혼자만 가게 되는 것이었다. 남편은 교파대회에 참석하는 것을 매우 즐겨서 보통 1년에 한 번씩은 런던에 갔고 박람회 관람차 파리에도 한 번 다녀왔으며 스위스에도 2-3번 간 일이 있었다. 메리 앤이 달걀을 가져왔으므로 모두 식탁에 둘러앉았다. 의자가 필립에게는 너무 낮아 한참 동안 캐리 씨도 부인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책을 의자에 놓아두어야겠어요. 메리 앤이 말했다. 그녀는 오르간 위에서 커다란 성경책과 목사가 늘 읽는 기도서를 집어들고는 필립이 앉을 의자에 놓았다. 이것 봐요, 윌리엄. 성경책 위에 앉힐 수는 없어요. 서재에서 다른 책을 가져오도록 하세요. 놀란 목소리로 캐리 부인이 말했다. 캐리 씨는 이 말을 듣고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메리 앤, 한 번쯤은 기도수 위에 앉혀도 괜찮을 거야. 기도수는 우리와 같은 사람이 만든 거니까. 그건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은 아니니까. 난 그 생각은 미처 못했어요. 부인이 말했다. 필립은 그 책 위에 앉았다. 목사는 기도를 드린 다음 달걀 윗부분을 도려냈다. 자, 먹고 싶으면 이걸 먹어도 좋아. 그는 필립에게 그것을 주면서 말했다. 필립은 달걀 하나를 통째로 주길 바랐으나 그러질 않았으므로 별 수 없이 그것이라도 받았다. 나 없는 동안에 딸기 알을 잘 낳았어? 목사가 물었다. 아니요, 아주 좋지 못했어요. 하루 1-2개가 고작이었어요. 필립, 그 달걀 맛 어떠냐? 큰아버지가 물었다. 아주 맛있어요. 고맙습니다. 주일날 오후에 또 하나 주마. 캐리 씨는 언제나 일요일 차 시간이면 저녁 예배 때 기운을 내려고 을에 삶은 달걀을 하나씩 먹었다. 뒤에 놓으니까 5.
필립은 앞으로 함께 살아갈 사람들에 대해 조금씩 알게 되었고 처음부터 자기에게 들려주기 위한 것은 아니라며 그들이 나누는 이런저런 이야기 속에서 자기 자신에 대해 또 돌아가신 부모님에 대해 많은 것을 알게 되었다. 필립의 아버지는 블랙스테이블의 목사인 큰아버지보다도 훨씬 나이가 적었다. 성누가 병원 과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마친 다음 정식 의사가 된 그는 꽤 많은 돈을 벌어들이게 되었으나 법만큼 활달하게 썼다. 목사인 형이 교회의 재건을 계획하고 그에게 기부를 부탁했을 때도 200파운드의 큰 돈을 보내주어 오히려 형을 놀라게 한 일도 있었다. 본디 인색한 데다 눈앞의 경제적 사정으로 절약을 거듭해오던 캐리스로서는 복잡한 심정으로 그 돈을 받아들였다. 물론 교회를 위해서는 거지없이 즐거운 일임에는 틀림없었으나 그만한 금액을 내놓을 수 있는 아우의 처지가 부럽기도 하고 생색이나 내는 듯한 그의 대부만 행위에는 어쩐지 막연한 반감조차 느꼈다. 그리고 아우는 자기 환자 가운데 한 사람, 미인이고 훌륭한 집안 출신이기는 하나 무일푼인데다 당장 몸붙일 친척도 제대로 없는 고아 처녀와 결혼하고 말았다. 그 결혼식에는 쟁쟁한 인사들이 모여들었다. 목사 자신도 런던으로 나오면 의뢰 그녀를 찾기는 했으나 내심 서먹한 마음이었다. 괜스레 조심스러울 뿐만 아니라 은연중에 그 화려한 미모에 어쩐지 반감이 들기도 했기 때문이다. 어떻든 바쁜 외과 의사의 아내로서 그녀가 입고 있는 옷은 지나칠 정도로 사치스러웠다. 눈부신 가구류나 겨울철에도 꽃에 파묻혀 산다는 것은 아무리 보아도 한숨이 저절로 나올 정도로 지나친 사치임에 틀림없었다. 그녀가 초대받은 연회에 대한 이야기도 들었다. 집에 돌아와 그가 아내에게 말한 것이지만 초대를 받았으면 그만한 인사가 뒤따르는 게 아닐까. 식당에는 줄잡아 1파운드에서 8실링은 주어야 살 수 있는 값진 포도주가 있고 점심때에는 아사파르거스가 나오기도 했는데 그것은 목사관 정원에서 재배되는 것보다 2달이나 이른 것들이었다. 한데 그가 미리부터 걱정해 오던 사태가 오자 목사는 자기의 충고를 받아들이려 하지 않은 도시가 불과 유황에 타고 있는 것을 바라보는 예언자와도 같은 만족감을 맛보았던 것이다. 가엾게도 현재 필립은 무일푼이나 다름없는 처지다. 죽은 어머니의 훌륭했던 친구들이 지금에 와서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죽은 아버지의 낭비가 실로 엄청났다는 뒷공론이 있었다. 어쨌든 이 아이의 사랑하는 어머니를 하나님께서 그 팔에 받아들이기를 영락하신 것은 실로 하늘의 자비라고 할 수밖에 없다. 그녀는 금전 문제에 대해서는 어린아이보다도 생각이 못한 여자였으니까. 필립이 블랙스테이블에 도착한 지 꼭 일주일 되던 날 큰아버지를 몹시 불편하게 만든 일이 일어났다. 어느 날 아침 식탁 위에 조그마한 소포 한 개가 놓여 있었다. 그것은 런던에 있는 돌아가신 어머니가 살던 집에서 붙여온 것인데 수신인이 어머니로 되어 있었다. 뜯어보니 그 속에서 어머니 사진 10장이 나왔다. 머리에서 어깨까지의 상반신 사진이었는데 머리를 앞 이마에 늘어뜨리고 여느 때보다 수수하게 손질했으므로 평상시 그녀와는 달라 보였다. 얼굴은 여유고 초췌하였으나 어떤 질병도 그녀의 아름다움을 해칠 수는 없었던 모양이다. 그녀의 크고 검은 눈에는 필립도 미처 생각해 낼 수 없었던 슬픔이 서려 있었다. 캐리 씨는 이 죽은 제수의 사진을 보자 다소 놀라운 감정을 금할 수 없었지만 그 감정은 곧 의아심으로 변하고 말았다. 대체 누가 이 사진을 주문했는지 알 수 없었던 것이다. 필립, 너 이 사진에 대해 무슨 말 들은 적 있니? 그러고 보니 어머니가 사진 찍었다고 하시는 걸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위킨 아주머니에게 꾸중을 들었죠. 제가 자란 뒤에 무언가 기념이 될 만한 물건을 남기고 싶다 하셨어요. 캐리 씨는 순간 필립을 힐끗 바라보았다. 어린아이는 높고 맑은 소프라노로 짓거리고 있었다. 어머니의 말을 기억하고는 있었지만 그 말의 뜻을 알 도리가 없었다. 한 장만 내가 갖도록 해라. 나머지는 내가 간직해 둘 테니까. 그는 그중 한 장을 위킨에게로 보냈다. 얼마 안 있어 그녀에게서 편지가 와 사진 찍은 그때의 사정을 알아낼 수 있었다. 어느 날 캐리 부인은 침대에 누워 있었는데 여느 때보다 기분이 좋았다. 의사의 태도도 그날은 한결 희망적으로 보였다. 엠마는 아이와 함께 나간 듯 했고 하녀들은 지하실에 내려가고 없었다. 갑자기 캐리 부인은 절망적인 고독감에 사로잡혔다. 분만 예정일은 2주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혹시나 회복하지 못하진 않을까
하는 무서운 예감이 그녀를 엄습했다. 아들의 나이는 이제 겨우 9살. 그 나이로 어떻게 나를 기억해내겠는가. 다 자란 뒤 자기를 잃어버릴 텐데 그래도 모두 잊게 된다면 어떻게 된단 말인가. 생각만 해도 몸서리치는 일이었다. 연약하고 불구이므로, 아니 내 아들이므로 뜨겁게 사랑해왔던 것이다. 결혼한 뒤로 사진이라고는 한 번도 찍어본 적이 없었다. 그것은 이미 10년이 지난 먼 옛날의 일이 아닌가. 그녀는 자신의 마지막 모습이나마 아이에게 남기고 싶었다. 그러면 아이도 엄마를 잊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적어도 모두 잊어버리는 일은 없을 것이 아닌가. 그러나 한여를 부르면 분명 못 일어나게 하고 의사를 불러댈 것이 틀림없었다. 그녀에게는 지금 한여와 다툰다거나 입씨름을 한다든가 할 기력이 없었다. 그녀는 침대에서 몸을 일으켜 옷을 갈아입기 시작했다. 병석에 너무 오래 누워 있었으므로 다리에 힘이 빠져 맥없이 부들부들 떨렸다. 발바닥이 저려서 마룻바닥을 밟기조차도 힘들 지경이었다. 그러나 단념하지 않았다. 제 손으로 머리 손질을 해본 일이 없었으므로 두 팔을 높이 쳐들어 머리를 빗자니 현기증 같은 것을 느꼈다. 한여의 솜씨를 도저히 따를 수가 없었다. 그녀는 몹시 가늘고 짙은 금빛의 아름다운 머리카락을 넉넉히 가지고 있었다. 눈썹은 곧고도 검었다. 치마는 검은 것을 고르고 보디스는 부인용 윗옷입니다. 보디스는 그녀가 가장 아끼던 야회복으로 했다. 그 무렵 한창 유행하던 흰빛의 다마스크로 만든 바로 그 보디스였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물끄러미 들여다보았다. 얼굴빛은 창백했으나 살결은 아름다웠다. 언제나 창백한 얼굴빛이었기에 입술의 붉은 빛이 더욱 돋보이고 있었다. 그녀는 북밭에 오르는 울음을 누를 길이 없었다. 이제는 슬픔을 억누를 이유도 없다. 벌써 지칠 대로 지쳤다. 지난해 크리스마스에 헨리가 선물로 준 모피 외투. 갈로 속에 그녀의 크나큰 자랑이고 또한 그 시절은 얼마나 행복하기만 했던가. 선물로 준 모피 외투를 두르고 가슴을 쬐면서 살짝 계단을 내려왔다. 무사히 집을 빠져나와 사진관으로 마차를 달렸다. 사진 12장 값을 치렀다. 촬영 시간을 못 견뎌 물을 한 컵 얻어 마셔야 할 형편이었다. 촬영 조수는 병세가 심각한 것을 알고 뒷날 다시 찍도록 권했으나 그녀는 그냥 찍겠다며 고집을 부렸다. 사진관에서 나와 그 조그마하고 음침한 켄싱턴의 집으로 돌아왔으나 그녀는 그 집이 참으로 보기 싫었다. 이 집에서 죽는다고 생각하니 몸이 오싹해졌다. 집으로 돌아오니 현관문이 열려 있었다. 마차가 가까이 이르자 엠마와 한여가 청계에서 달려내려와 그녀를 부축했다. 텅 빈 방을 보고 그들은 몹시 당황했던 모양이다. 처음엔 위킨의 집으로 갔나 해서 요리사를 찾으러 보내기도 했다. 위키는 그 요리사와 함께 달려와 걱정하면서 응접실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그녀가 마차에서 내리는 것을 보자 야단을 쳤다. 그렇지 않아도 심한 긴장이 환자의 체력을 몹시 소모시키고 있었던 터라 긴장이 풀리자 그녀는 그만 정신을 잃고 말았다. 엠마의 팔에 몸을 내맡긴 채 2층으로 온 그녀는 한동안 의식을 잃고 있었다. 급히 의사를 부르러 보냈으나 의사는 이내 오지 않았다. 그 이튿날 겨우 좀 회복되었을 즈음 비로소 위키는 자초지종을 물어보았다. 필립은 그때 어머니 병실에서 놀고 있었으나 두 여인은 그의 존재를 의식하지 못했다. 그녀들이 주고받는 이야기를 어렴풋이 이해는 했으나 다음과 같은 말을 왜 지금도 또렷이 기억하는지는 자신도 알 수 없었다. 저 애가 큰 뒤에 나를 기억할 만한 것을 남겨주고 싶었어요. 캐리스는 다음과 같이 자기 의견을 말했다. 왜 12장씩이나 주문했는지 도저히 이해가 가질라나. 2장이면 충분했을 텐데. 이렇게 해서 5장이 끝났습니다. 6. 목사관에서는 날마다 단조로운 생활이 이어졌다. 아침을 먹고 나면 곧 메어리 앤이 타임즈를 가져왔다. 캐리 씨는 이웃 몇 집과 어울려 구독하고 있었다. 10시부터 1시까지 그가 읽고 나면 정원사가 라임저의 앨리스 씨에게 넘겨주는데 그는 7시까지 읽고 그 다음에는 영주의 저택에 살고 있는 브룩스 양에게 전달했다. 제일 늦게 읽는 대신 그녀에게는 신문을 갖는다는 특전이 부여되어 있었다.
여름철에 캐리 부인이 잼을 만들 때면 곧잘 찾아와 항아리에 덮으려 하는데 한 장만 줄 수 없느냐고 얻어갈 때도 있었다. 캐리 씨가 정신없이 잃는 동안 큰어머니는 보닛을 쓰고 쇼핑을 나갔다. 그때마다 필립이 동행하기 마련이었다. 블랙스테이블은 보잘것없는 어촌이다. 이 마을 큰 길가에는 상점, 은행, 병원, 그리고 석탄선 소유주들이 살고 있었다. 항만기슭에는 보잘것없는 길이 몇 개나 있었으며 거기에 어부와 빈민들이 모여 살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거의 비국교도였으므로 관심 밖이었다. 만일 한 길에서 비국교 교회파 사람들과 마주치게 되면 캐리 부인은 일부러 딴 방향으로 몸을 피하거나 걸을 여유조차 없을 때는 땅바닥만을 내려다보고 걸었다. 거리에는 이런 비국교파 교회당이 셋이나 있었는데 캐리 씨는 도저히 용납 못할 수치라며 공격을 서슴지 않았다. 이런 비국교 교회당은 법이 개입하여 그 설립을 방지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 것이다. 블랙스테이블에서는 쇼핑도 그리 쉬운 일은 아니었다. 왜냐하면 교구 교회가 마을에서 2마일이나 떨어져 있어 여기에 비국교 교회파가 꽤 판을 치고 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물건을 사들인다 하더라도 반드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의 가게에서 사야만 했다. 캐리 부인은 목사님 단골 가게라는 사실이 그 상인들의 신앙과 중대한 관계가 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교회에 나오는 정육점 주인이 2사람 있었다. 그들은 목사님이 한꺼번에 2집을 단골로 삼을 수 없다는 사정을 이해하려 들지 않았다. 더구나 반년은 이쪽 가게와 나머지 반년은 저쪽 가게와 거래한다는 캐리 씨의 고충 섞인 계획에도 만족하지 않았다. 교회에 고기를 납품 못하는 쪽은 의뢰 교회에 나오지 않겠다는 위협적 태도로 나오므로 때에 따라서는 목사 자신도 본의 아닌 위협을 가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다. 교회에 나오지 않겠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만약 당신이 죄를 뉘우칠 줄 모르고 정말로 비국교파 교회당에 다닌다면 당신 정육점 고기가 아무리 좋다 해도 영영 거래가 끊기고 말 것이라는 식이었다. 캐리 부인은 자주 은행에 들러 성가대장이자 경리이며 이 지방 교구 위원인 조사이어 그레이버스 씨에게 말을 전할 때가 많았다. 그는 코가 긴 편이고 혈색이 좋지 못하며 후리후리한 키의 여인 몸집이었다. 머리가 백발이어서 필립의 눈에는 몹시 늙은 것처럼 보였다. 그는 교회 회계를 도맡아보고 성가대나 학교의 소풍을 계획하기도 했다. 교구 교회에는 비록 파이프 오르간은 없었지만 그가 지도하는 성가대는 켄트 지방에서 가장 뛰어나다고 정평이 나 있었다. 견신 내에 주교가 온다든가 추수감사절에 지방교회 감사가 온다든가 하는 따위의 모든 행사 때 필요한 준비 절차는 그의 손을 거쳐서 이루어졌다. 그와 같은 상황이었으므로 가끔 목사와 형식적이나마 상의도 없이 온갖 일을 제멋대로 처리해버려 노력을 들어주기는 했으나 목사는 이 교구위원의 지나친 독선에는 못내 아니꺼움을 느껴온 터였다. 그는 자기가 이 교구에서 제일 가는 인물이라고 자처하는 모양이었다. 캐리 씨는 조사이어 그레이브스가 조심하지 않고 이대로 계속해 나간다면 언제 한번 단단히 혼을 내주어야겠다고 여러 차례 자기 부인에게 말해왔다. 그러나 부인은 참아야 한다고 늘 남편에게 충고했다. 그가 악의로야 그러겠느냐. 신사는 못된다 할지라도 어디 그게 그 사람만의 잘못이겠느냐고 입버릇처럼 이야기했다. 목사는 기독교도로서의 덕행을 쌓는 일에서 보람을 찾고 있었으므로 참고 견디기는 하였으나 뒤에서는 그를 비스마르크라는 별명을 불려 울분을 품고 있었던 것이다. 한 번은 2사람 사이에 큰 싸움이 벌어진 일이 있었는데 캐리 부인은 지금도 그때 일을 생각하면 몸이 떨렸다. 어느 날 보수당 입후보자 한 사람이 블랙스테이블에서 유세하겠다고 말해오자 조사이어 그레이버스 씨는 강연장을 미션 홀로 정한 다음 캐리 씨를 찾아와 그날 몇 마디 인사를 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런데 아무래도 후보자는 조사이어 그레이버스에게 사회를 맡아달라고 부탁했던 모양이었다. 일이 이렇게 되고 보니 목사로서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다. 성직자의 사회적 지위라는 점에 있어서는 확고한 신념이 있었으며 적어도 목사가 참석한 집회에서 교구위원이 사회를 맡아보다니 너무나 우스꽝스러운 일이었다. 그는 그레이버스에게 교구 목사는 어디까지나 주요 인물을 뜻한다. 즉 교구에서는 제1인자임에 틀림없다고 역설했다. 조사이어도 이에 맞서
교회의 군인은 어디까지나 인정하는 바이나 이번 문제는 정치적 문제가 아니냐. 또 전능하신 구세주도 시저의 것은 시저에게 돌리라 하지 않았느냐며 오히려 역석을 해왔다. 이 말에 지고 있을 목사가 아니었다. 악마가 자의로 성경 구절을 인용하는 수도 있지 않겠느냐고 반박하면서 미션 홀의 전 관리꾼은 자기 소관이니 자신이 사회를 맡지 못할 바에는 정치적 집회로 사용하는 것을 단호히 거절한다고까지 하였다. 조사이어 그레이브즈도 마침내 그렇다면 좋을 대로 하라고 하면서 웨슬리 교파 예배당을 정치적 집회에 사용하면 그만이 아니겠냐고 말했다. 하지만 캐리 씨에게도 할 말은 있었다. 만일 한 걸음이라도 사교도의 사원이나 다름없는 그곳에 들어가는 날이면 그때는 이미 그리스도 교회의 위원을 맡아볼 자격은 없어지고 말 것이라고. 그래야 마침내 조사이어 그레이브즈는 그의 모든 직분을 그만두고서 그날 밤 사람을 시켜 법의를 돌려보내고 말았다. 한편 집안일을 맡아보는 그의 누이 동생 그레이브스 양 또한 어머니 회의 서기직을 그만두고 물러나 버렸다. 캐리스는 이제는 내 세상이 되었다고 말했지만 얼마 안가 자기로서는 처리하기 어려운 여러 잡무를 도맡아 보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한편 조사이어 그레이브즈도 처음의 흥분이 가라앉자 무언가 인생의 가장 큰 관심사를 잃어버리고만 느낌이 들었다. 캐리 부인과 그레이브즈 양은 이 싸움에 크게 상심하여 몇 차례 편지를 주고받은 뒤 두 사람이 만나 사태를 수습하기로 결심했다. 이래야 한 사람은 남편을, 한 사람은 오빠를 아침부터 밤까지 설득했는데 사실 두 신사는 한결같이 속으로 바라던 것을 설득당했으므로 3주일의 불화 끝에 화해가 이루어졌다. 그것은 두 사람의 이익과 들어맞는 일이었으나 그들은 이 구주 예술에 대한 공통된 사랑으로 인하여라고 했다. 예수에 대한 게 유세는 물론 미션홀에서 거행되었고 사회는 그 마을 의사가 맡았으며 캐리 씨와 그레이브즈 씨는 두 사람 다 한 차례씩 연설했다. 캐리 부인은 은행가 조사이어 그레이브즈와의 볼일을 끝마치면 언제나 2층으로 올라가 그의 누이 동생과 쓸데없이 짓거렸는데 두 여인이 나누는 화제는 교구 문제와 목사 보에 대한 것이 아니면 윌슨 부인의 새로 산 모자, 여기 이제 설명이 있네요. 윌슨 씨는 블랙스테이블에서는 제일 가는 부자이고 1년 수입이 500파운드나 되는데 부인이란 사람은 바로 그 집의 요리사였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네요. 윌슨 부인의 새로 산 모자에 대한 것 따위였다. 그들이 얘기를 주고받는 동안 필립은 손님이 있을 때만 쓰는 딱딱한 분위기의 응접실에 얌전히 앉아 쉬지 않고 헤엄쳐 다니는 어항 속의 금붕어만 열심히 들여다보았다. 창문은 아침에 환기할 때 몇 분간만 열어놓아서 숨막힐 듯한 냄새가 풍겼는데 필립에게는 그것이 마치 은행업과 어떤 신비한 관계가 있는 것처럼 생각되었다. 그러다 캐리 부인이 갑자기 식료품점에 갈 일이 생각나면 두 사람은 다시 걸었다. 쇼핑이 끝나면 그들은 작은 목조 건물들이 쭉 늘어선 골목길로 들어선다. 거기는 어부들이 사는 지역인데 문 앞 층계에 어부들이 앉아 그물 손질을 하고 있고 문에는 어망을 펴놓아 말린다. 이 골목길을 지나면 좁다란 해안이 나오게 되는데 양편에 창고가 가득 들어서 있어도 바다는 바라볼 수 있었다. 캐리 부인은 한참 동안 우뚝 서서 바다를 내려다보았다. 혼탁한 누런 빛깔의 바다였다. 갈로 속에 도대체 무슨 생각이 캐리 부인의 가슴 속에 오가고 있었는지. 그리고 필립은 납작한 돌을 물에다 던져 튕기며 놀았다. 그리고 두 사람은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정확한 시간을 알아보기 위해 우체국 안을 들여다보고 창가에서 뜨개질하는 위그렌 부인에게 인사하고 집으로 돌아왔다. 점심시간은 1시였다. 월화 수요일에는 구운 쇠고기, 다진 고기 요리, 10개 쓴 고기 요리가 나오고 목금 토요일에는 양고기가 나왔다. 일요일에는 집에서 기르는 닭을 잡았다. 오후는 필립의 공부 시간으로 정해져 있어 라틴어와 수학을 큰아버지에게서 배웠는데 사실 큰아버지 자신도 이 두 과목에는 자신이 없었다. 프랑스어와 피아노는 큰어머니의 지도를 받았다. 큰어머니는 프랑스는 잘 몰랐지만 피아노는 그녀가 과거 30년간 불러온 노래의 반주 정도는 할 수 있었다. 큰아버지 말에 따르면
그가 목사 보이던 시절에 큰어머니는 노래를 12가지쯤 외우고 있어서 청하기만 하면 그 자리에서 부를 수 있었다고 한다. 지금도 목사관에서 티파티가 열릴 때면 큰어머니는 곧잘 노래를 불렀다. 목사 부부가 초청할 만한 사람은 별로 많지 않아 모임에 참석하는 사람은 언제나 목사 보, 조사이어 그레이버즈, 오누이, 마을 의사, 위그램 부부로 정해져 있다시피 했다. 티파티가 끝나고 그레이버즈 양이 맨델스존의 가사 없는 노래 가운데에서 한두 곡 연주하면 캐리 부인이 제비가 고향으로 떠나는 계절 아니면 달리라 망아지야 따위의 노래를 불렀다. 캐리씨 부부는 티파티를 자주 열지 않았다. 준비만 하는데도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힘든 일이었으므로 손님이 돌아간 뒤면 두 사람 다 녹초가 되어버리고 말았다. 대개 둘이서만 차를 마시고 그 시간이 끝나면 같이 주사위 놀이를 했다. 부인은 남편이 이기도록 마음을 썼다. 남편은 승부욕이 무척 강했기 때문이다. 8시에는 냉육으로 저녁 식사를 했다. 메리애는 차시간 뒤에는 움직이기를 싫어하여 찌꺼기 음식을 먹었고 캐리 부인이 설거지까지 도와주었다. 캐리 부인은 여느 때와 같이 버터 빠른 빵 한 조각과 익힌 과일을 조금 먹고 큰아버지는 냉육을 한 조각 먹었다. 저녁 식사가 끝나면 캐리 부인은 기도 시간을 알리는 벨을 울렸고 얼마쯤 있다 필립은 침실로 갔다. 그는 메리 앤이 옷을 벗겨주는 것이 싫어서 마침내 옷을 벗고 입는 일은 자기 자신이 하도록 습관을 들였다. 9시에는 메리 앤이 달걀을 한 바구니에 넣어가지고 들어왔다. 캐리 부인은 달걀 하나하나에 날짜를 쓰고 장부에 적어두었다. 그리고 그녀는 바구니를 팔에 끼고 2층으로 올라갔다. 캐리 씨는 그냥 눌러앉아 한동안 오래된 책을 읽다가 시계가 10시를 알리면 램프 불을 끄고 아내의 뒤를 따라 침실로 갔다. 필립이 처음 왔을 때 어느 날 밤에 목욕시키는가를 결정하는 일로 한참 옥신각신했다. 보일러가 잘 돌지 않아 물을 충분히 데우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루에 2사람 이상 목욕탕에 들어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다. 블랙스테이블에서는 윌슨 씨 집에만 목욕탕이 있는데 이것으로도 그는 허영심이 많다는 뒷공론을 들었다. 메리애는 주방에서 월요일날 저녁에 목욕을 하는데 그것은 한 주일을 깨끗한 몸으로 시작한다는 생각에서였다. 윌리엄 큰아버지는 토요일에 목욕할 수는 없었다. 벅찬 일이 내일로 닥치는데 목욕을 하면 지친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금요일에 하기로 결정했다. 그와 똑같은 이유에서 캐리 부인은 목요일로 정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토요일에는 필립이 하게 될 줄로 알았는데 뜻밖의 메리앤이 불평하고 나섰다. 토요일 밤에 계속 불을 피워야 한다는 것도 귀찮은 일이지만 일요일에 필요한 파이 같은 요리도 만들어야 하니 도저히 도련님 목욕물 시중까지 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필립은 혼자서 목욕할 수가 없었다. 캐리 부인은 사내 아이를 목욕시키기는 겸연쩍다고 하고 목사 자신은 설교 준비가 있는 실정이고 보니 필립을 돌봐줄 사람이라고는 아무도 없었다. 그래도 주님의 날을 막기 위해 필립의 몸만은 깨끗이 해야 한다고 캐리 씨는 강경하게 주장했다. 또 메리애는 지금보다 더 일이 늘어난다면 차라리 그만두겠다고 했다. 18년이나 일해온 마당에 새 일이 또 생기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으니 일하는 사람의 처지도 좀 헤아려 달라는 것이었다. 그러자 필립은 혼자서 목욕할 수 있으니 아무도 상관 말아달라고 딱 잘라 말했다. 이래서 일은 끝났다. 그러자 메리 앤이 다시 말하기를 도련님은 제대로 목욕할 줄 모를 테니 차라리 자기 몸이 피곤해지는 한이 있더라도 토요일에 상관없이 필립을 돌보겠다고 나선 것이다.